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밝힌 이 입장 때문에 정치권이 온통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만 같습니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문 대통령 그동안 정치 중립을 강조하면서 대선 현안에 대한 언급을 철저히 피해왔는데요. 윤 후보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야권은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2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2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안동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 정보통신과 권기형 데이터 운영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오늘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 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주일 전에 1차 토론회가 있었고 내일 또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일이죠. 일주일 전에 있었던 1차 토론회를 통해서 드러난 점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3일 열렸던 이 방송 토론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예. 시청률로 보면 30% 중반대를 그러니까요. 기록했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일단은 이 시청을 하신 분들 가운데 유권자 분들 중에서 지지자가 있는 분들은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잘했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 다 네 후보들 캠프에서 다 자기네 후보들이 제일 잘했다 그랬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네, 네.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이 공격을 하기보다는 수비에 좀 치중했다. 이 특정한 후보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기보다는 예.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좀 애를 썼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1, 2등 달리는 후보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네. 3, 4등 후보는 좀 더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심상정 후보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심상정 후보나 이 안철수 후보 두 후보 모두 가지고 있는 구도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이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양쪽을 다 비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과제가 놓여있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강하게 좀 공격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일 있을 이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네 후보 모두 몸살이었다. 네. 네. 내일 있을 2차 토론회는 좀 더 공격적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들고. 네.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여론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TV 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네. 그동안 후보자들이 이 서로 간에 상호 이야기를 나누고 공약을 검증하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 실제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예. 이 중앙일보가 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4일, 5일 전국의 1,005명을 대상으로 유선 이미전화 걸기와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 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일단 시청했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촉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80%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이 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 빼고는 다 보셨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80%면. 좀 중요한 질문이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들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 질문에 예.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답변이 90.4%였습니다. 바꿔서 반면, 말하면 네. 10%만 지지 후보 그렇죠. 바꿀 생각이 있다? 네, 10% 정도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수치가 아닌데, 네.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바뀌기도 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10% 정도 되는 응답자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가 작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네. 1, 2등 후보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수치군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론 반응까지 살펴봤고, TV 토론회가 유권자 투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 뭐 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TV 토론회가 처음 실시됐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이 대통령 선거에서 예. 처음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 2017년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이 의뢰해서 후보자 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토론회를 보고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거나 지지 후보가 없었는데 토론회를 보고 나서 지지 후보가 생겼다는 응답을 합하면 네. 29%나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네요. 네,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당시 TV 토론회를 보고 나서 누가 잘했는지 물었을 때는 1위가 심상정 후보였고 2위가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선거 결과와 TV 토론회에 대한 이 평가는 달랐는데 예. 이걸 보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지지한 후보가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다만 TV 토론회에 후보자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부분이 TV 토론회를 보기 전에는 대부분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그렇죠. 예. 한 40% 정도로 가장 많았지만 예. 정작 TV 토론회를 보고 나서는 후보자들의 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완성도가 있는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한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봤다고 하거든요. 뭐 토론하는 그 태도, 뭐 표정, 네. 몸짓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초기에는 보기 전에는 나는 정책이나 공약을 중시한다라고 여기지만 TV 토론회 끝나고 나면 실제 토론회의 태도, 이 후보자의 자질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TV 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TV 토론회에서 점수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점수를 읽기는 생각보다 쉽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점수를 얻기는 힘들지만 읽기는 쉽다. 네. 그래서 다들 1차 토론회 때 그렇게 조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토론회가 이 유권자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7년 조사에서도 무려 30% 정도, 30% 넘게 네.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알 수가 있었고,
자, 지난 그 TV 토론회에서 과거, 이번 말고도 뭐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몇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내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MB 맞습니다. 아바타입니까?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네, 그 앞서 제가 2017년 TV 토론회 이후에 이 평가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 그 대선을 30일 남겨두고 당시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문재인 후보가 40%로 1위, 안철수 후보가 37%로 지지율 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지난 네. 대선에서요? 네.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7%. 그러니까 실제 선거 결과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영향 중에 한 가지가 TV 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였다. 예.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2017년 TV 토론회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인상 깊은 장면을 기억에 남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이요? 네. 예.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TV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당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까지 이 3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정희 후보 그때 상당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때 네. 저도 지금은 생각이 나네요.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 말 그렇죠. 기억나잖아요. 네. 예. 나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토론회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해보면 그것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결집하는 효과가 더 컸다. 그렇겠네요. 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예. 그만큼 TV 토론회에서 내놓는 메시지에 따라서 각 유권자들, 후보자들의 결집도도 영향을 미치고 또 후보자의 이 자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토론회를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그 토론회에서도 보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토론회를 보면은 너무 말을 잘해도 점수를 못 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지하는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어필하는 것이 결국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나저나 놀랍네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7%의 지지율을 얻고 있었군요. 비등비등했군요. 문재인 후보하고. 그렇죠. 5년 전 일인데 까마득하네요 벌써. 근데 그 토론회에서 갑철수 발언, 아바타 발언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이 팍 떨어졌다는 거. 네, 그러면서 그 대통령 후보로서 또 뭐랄까 스스로 자신을 어필하기보다는 자신은 그것이 아니다 부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분들이 당시에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말도 생각이 나네요. 좀 오래됐는데 권영길 후보 있었잖아요. 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게 그렇죠. 혹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것도? 네. 그렇죠. 그게 당시 TV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2002년 대선 당시에 민주노총당 권영길 후보는 TV 토론 초청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 부분을 민주노총당은 직전 선거에서 표를 획득했기 때문에 토론에 초청해야 된다라고 법정까지 가서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만 당시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저기는 좌파 후보다라고 하는 색깔론 공세들을 보냈었는데 민주노총당 권영길 후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진짜 진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노무현 후보에 대해 색깔론을 우려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안심하고 좀 노무현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열릴 TV 토론회 2차 토론회 이 성사까지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참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결국은 열리게 됐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8일날 토론회를 열자고 했을 때 오케이 했다가 네. 협상 과정에서 한국기자협회가 편향적이다 라고 하는 토론 주간방송사가 또 좌편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회 일정이 연기가 됐는데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축구를 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축구요? 예. 네, 우리 국가대표팀이 중동팀과 축구를 할 때 먼저 한 골을 실점하고 나면 중동팀들이 침대 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끄는 방식의 예. 네, 답답하게 축구를 하는데 실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 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보다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 굳이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더라도 이 경기를 시청하는 우리 관전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페어 플레이,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내일 토론회에서는 어쨌든 성사가 됐으니 좀 서로 공방을 오가는 토론이 좀 나아지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요,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자꾸 좀 토론회를 피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잖아요. 네. 시기도 자꾸 조정을 하고 조건도 자꾸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등등 이유를 들면서. 그런데 이게 절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좀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보다 수비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열릴 토론회 좀 예측을 해본다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차 토론회와는 달리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제는 좀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공산이 커 보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지난 토론회에서는 너무 이 자신의 장점, 토론을 잘한다라고 하는 장점을 보여주기보다는 있는 부분을 좀 지키는 데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양새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 때 이 보여줬던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공동의 화두를 이끌어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너무 공격을 했다가 똑같이 또 공격을 받을까봐 그것도 좀 우려가 될 것 같고 지금 상황도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김혜경 씨 논란 때문에. 네, 어쨌든. 자, 지난번에 시청률이 30% 중반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나올지. 근데 또 올림픽하고 같이 열려서 조금 떨어질 것도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대해서도 아마 대중국 이슈와 관련해서 내일 토론회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국민의힘이 좀 더 목소리를 높일 것도 같고.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8시부터 열리는 거잖아요. 저녁.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됐는데요.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안동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안동시 정보통신과 권기형 데이터운영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기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에 안동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우선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스마트시티는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시티. 핵심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거군요.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 우선 국토교통부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선정으로 안동시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해서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우리 시는 1월 말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억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 40억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전체 사업 규모는 40억 원이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국비 20억 원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20억 원은 뭐 12로 이제 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안동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시는 그 친환경 문화 관광 스마트시티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예. 대상 지역으로는 인구와 상가가 밀집한 송화, 옥동 지역과 최대 관광지인 하회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 교통, 환경 2개 분야에 4가지 스마트 솔루션이 도입되는데요. 수요 응답형 버스,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마트 쓰레기 수거, 에코 클린 하우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안동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그러니까 송화동, 옥동, 하회마을 이렇게 3개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교통 분야 2개, 환경 분야 2개 이렇게 사업이 되겠는데 자, 우선 수요 응답형 버스, 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사업이 있는데 자, 이것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그 수요 응답형 버스는 안동 터미널과 하회마을 구간을 운행하며 시민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이 배정되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냉난방기를 비롯한 공공 와이파이, 휴대폰 무선 충전,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버스 승강장이자 무더위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쉼터로서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 응답형 버스는 배차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예. 아, 그래서 뭐 시민 또는 관광객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제 차량이 배정되는
예, 이런 시스템인 거고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이제는 뭐 단순한 버스 기다리는 승강장이 아니라 완전히 안전한 쉼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가 이제 환경 분야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스마트 쓰레기 수거가 있고 에코 클린 하우스 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스마트 쓰레기 수거는 태양광과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담당자에게 수거 요청 안내가 발송되고 이에 담당자는 기존보다 좀 더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면 쓰레기가 가득 차야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는 거군요. 네, 예. 이게 뭐 요일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 자동으로 그 요청 안내가 발송되게 됩니다. 이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가득 차면 뭐 매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가득 차지만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상당히 효율적이겠는데요. 네. 예. 그다음에 또 클린하우스 사업이 있죠. 예. 에코 클린하우스. 기존 노후화된 클린하우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그 불법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CCTV, 음향 방송, 그리고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비가림 시설 등이 설치되며 쓰레기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에코 클린 하우스란 이런 것이군요. 쓰레기 악취에서 좀 해방돼 보자. 자, 그런데 안동시에서요, 이미 지난해 9월에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설명하신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다른 사업인데 나중에는 연계가 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2020년에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인데요. 예. 사건, 사고나 재난, 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 CCTV 영상과 위치 정보를 112와 119 지휘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의 단일 플랫폼을 연계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인 스마트한 도시 안전망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비슷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조금 다르군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은 도시 안전망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한마디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 구축으로 인한 기대 효과도 궁금한데요. 스마트 시티 구축으로 시민들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는 작년 1월 KTX가 개통되면서 수도권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예. 이제는 안동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하회마을까지 대중교통길이 열린다면 관광 거점 도시로서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회마을 내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개선과 인구 상가 밀집 지역인 옥동, 송화 일대에 클린하우스가 개선되어 보다 깨끗한 정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하고 깨끗한 그런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 사실 처음이니까 옥동, 송화동 일대 또 아까 하회마을 일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효과가 난다 그러면 안동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사업이. 그렇죠? 예. 자,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 앞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스마트 시티를 보통 새로운 도시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시 내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도시에 정보통신 기술을 입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들이 예를 들어 지능형 CCTV, BIS, 버스 정보 시스템, 스마트팜과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울러 우리 시는 이번 공모 사업 추진으로 스마트 시티 테스트베드 역할과 여기서 도출되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향후에는 대기 환경, 감염병 상황 관리, 도시 재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정보통신과의 권기형 데이터 운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경제 이슈 짚어보죠.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한 해 우리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정말 힘겨운 한 해를 보냈지만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요. 네. 또 운송 수지도 이제 괜찮았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폭은 883억 달러입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한 124억 달러, 16.3%가 늘어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최대고요. 예. 흑자폭은 이제 뭐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예. 수출이 이제 1년 전보다 25% 넘게 증가했죠. 6,5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이제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죠. 또 운송수지 호조에 따라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된 것도 경상수지 흑자 개선에 영향을 줬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이 금융계정 순자산 역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은 매도했지만 채권에 대규모로 투자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수지도 이제 이 적자 폭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다만 좀 불안 요인을 꼽으라면 예? 이제 국제유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이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예. 이 상품 수지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만약에 국제 유가만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더라면 사상 최대 규모도 가능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입이 31%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름값 상승이 여기 아주 큰 한 몫을 한 것 같고 그렇잖아도 요새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90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100도 넘어설 그런 기세인데 이게 이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전략적 비축유까지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유가가 연초부터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배럴당 $90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100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 지금 지난해 12월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앞으로 한 2달 정도 휘발유 가격 동향을 보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제 향후 이제 석유 수급 불안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략적 비축유 방출도 함께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올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기록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성장률은 0.3%포인트 빠지고요. 떨어져요.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오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이후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기름값 얘기를 했는데 또 물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계속해서 최근에 뭐 물가 고공행진 중이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더 심한데 이렇게 전방위로 물가 상승세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소비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실제로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먹거리 물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외식 물가 감시를 통해서 생활 물가 안정을 이루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의 오름세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이 공급 측의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내수 회복과 같은 수요 변이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이 상승 압박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가공식품, 외식 가격에서 이제 분위기 편승해서 가격을 좀 담합하거나 불법 인상하는 거, 예. 또한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워낙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요인보다 대외 요인이 더 커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과연 정부가 정책을 얼마나 정책적 영향을 집중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내부적인 요인을 좀 단속한다 하더라도, 이 대외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정부가 목표로 했던 2% 중반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최근에 3번 인상됐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한데, 일단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해서, 이게 올라와 버리니까 외식 물가 안 오를 수가 없고 식당 하시는 분들 가격 인상 안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부의 이런 정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보겠고 얼마 전에 왜 커피 전문점들 가격 인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도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햄버거 가격 줄 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제 L사가 국내 이 L사가 지난해 12월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4.1% 올랐고요. 네. 잇따라서 이제 B사도 지난달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2.9% 인상을 했습니다. 네. 또 새해 들어서도 이 M사가 이제 버거, 치킨 가격을 300원, 900원씩 올렸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오는 17일부터 외국계 M사가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네. 총 30개 메뉴 가격을 조정하게 되는데 적게는 100원, 많게는 300원씩 오릅니다. 100원에서 300원씩. 그렇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평균 인상률이 2.8%에 달하는데요. 이들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원재료 가격이 다 올랐다.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글로벌 물류난에다 최저임금이 올랐고요. 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가맹점 수익 개선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올렸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아마 이제 이 직장인들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이 불고기 버거 먹기가 예. 버거워졌습니다. 불고기 버거 먹기가 버거워졌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갑은 점점 얇아지게 되고, 좀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이프 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아마 세이프 가드라는 말 기억이 좀 나실 텐데,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4년 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삼성, LG 세탁기에 대해서 발동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바로 이 세이프가드인데 이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네요. 4년 만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가? 우리나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세탁기 시장을 둘러싼 이제 한미 간 통상 분쟁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가 이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8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한국산 세탁기의 인기가 미국에서 높아지니까 자국 가전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면서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시킨 겁니다. 예. 이 세이프 가드 조치라는 게 뭐냐?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인데요. 일정 물량 이상 예. 초과해서 수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에 무려 30%에 달하는 관세를 물리도록 한 조치입니다. 일정 물량이 넘어가는 물량에 대해서 30% 그렇습니다. 관세를 더 붙였군요. 예,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해서 수입한 물량은 위험하다.
예. 자국 산업을 위해서 그 30%다라는 이제 관세를 붙이게 되면 예. 한국산 제품은 그 이상의 물량의 경우에는 가격을 30% 이상 인상해서 그러니까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 팔리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당시에 이제 WTO의 미국의 조치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제소를 했는데 이번 WTO가 이건 위법이다. 한국 정부의 말이 맞다라고 이제 우리 손을 들어준 건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거냐입니다. 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분쟁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만에 하나 불복해서 상소할 경우 이 분쟁 해결 정차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WTO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제소를 또 상소를 하는군요.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그럼 우리 업체들이 입은 피해는 이거 어떻게 하죠? 뭐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분쟁 종료 절차가 끝나봐야 되기 때문에요. 예, 끝나서 만일 우리가 이제 이 판정 결과를 이제 이길 경우에는 그동안 과연 이제 연간 120만 대까지는 14% 그리고 2018년 2월 이후에 연간 120만 대를 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30% 관세를 물리도록 하기 때문에 2배. 이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일단 내려진 결론인데 우리에게 일단 유리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그런 소식이고. 자, 실손보험 다들 거의 다 이제 우리 국민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갑상선이라든지 백내장 수술, 뭐 도수치료 이런 것들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앞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3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런 적자를 이유로 지금 실손보험료 이 올해만 평균 14% 넘게 인상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 보험의 적자 주범이 뭐냐? 바로 이제 손쉬운 갑상선 수술, 백내장, 도수치료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비급여 항목이 이제 굉장히 누수가 심하니 앞으로 이 지급 대상에 이런 걸 좀 굉장히 지급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이 점을 입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이제 다음 달까지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게 되고 금융위와의 최종 조율을 거친 이후 4월부터는 강화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병원들 손쉽게 이제 실손보험 가입하셨습니까라고 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부추기는 데가 꽤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이제 사례, 이런 도덕적 해이는 좀 차단을 해서 일반 이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4월부터요. 그렇습니다. 4월부터 이제 강화된 지급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아직 뭐 구체적인 기준이 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구체적으로는 맞습니다. 4월 돼봐야 알 수 있겠군요. 자, 자동차에서 휴대전화 충전들 많이 하실 텐데 자동차 운전석 옆에 있는 그 송풍구에 무선 거치대를 꽂아서 놓고 쓸 경우에 충전 속도가 최대 3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 이런 실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차량 운행하시면서 이제 이 충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선 충전 거치대를 통해서.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충전이 잘 안 되지라고 의심하셨을 텐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제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10개 제품을 시험해 봤더니 섭씨 20도일 때는 모든 제품이 2시간 남짓이면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이 됐지만 30도로 높아지면 그 시간이 4시간 이상, 일부 제품은 6시간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러냐? 통상 이제 차량용 충전 거치대라는 게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는 이제 송풍구에 설치하게 되는데 겨울철에 히터를 틀게 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높겠죠. 그렇습니다.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이제 소비자원의 이제 이 시험 평가 결과는 소비자원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풍구 바람 나오는 근처에는 무선 거치대 되도록이면 설치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